자, 이반이 물론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떠벌리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깊이 그 아버지를 증오하는 마음이 있었고 저렇게 한 마리의 독사가 다른 한 마리를 그냥 잡아먹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식의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생각하는 그 윤리학 또 도덕감이라는 것은 행동 차원의 죄. 이게 이제 스메르자코프 실제로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말과 생각 차원의 죄. 죽이겠다라고 떠벌렸습니다. 드미트리. 이반은 그러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그 무의식과 욕망 차원 속에 들어있는 죄까지도 문제 삼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누가 단죄할 것인가? 결과적으로 그 마음속에 은닉된 죄, 욕망 차원의 죄를 단죄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신밖에 없다라는 거고, 법정은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내 안의 법정이 이 이반에 대한 단죄를 계속 멈추지 않는 겁니다. 모스크바로 떠났죠. 여러분 줄거리 한번 상기해 보시면 곧 이제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반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자료를 이제 막 수집을 해 봅니다. 해 보니까 드미트리가 죽인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 뭔가 석연치 않은 거예요. 아니야, 이건 뭔가 다른 게 있어. 이제 이런 마음이 들면서 계속 내가 죽였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걸로 이제 계속 괴로워하니까 알료샤가 나타나가지고 형, 내가 이 말을 하면 형이 평생 나를 증오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하느님은 나한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형한테 보낸 거야 라고 하면서 형이 아니야 라고 이제 너는 아니야, 너가 아니야, 네 뜨이 해서 딱 두 단어인데요. 이 말을 이제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반이 가뜩이나 뻗쳐 있는 상황이니까 동생의 그 말에 되게 시니컬하게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갑자기 높임말을 쓰면서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나는 예언자나 간질병자 따위는 딱 질색이 오시다. 간질병자는 이제 스메자코프를 약간 염두에 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점은 당신이 더 잘 아실 테지 이러면서 이제 시니컬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미 이반의 이제 마음속에서는 그게 계속 싹트고 있고 이거에 이제 계기가 되는 게 스메르자코프와의 3번에 걸친 만남입니다. 그래서 1번은 스메르자코프가 병원에 있어요. 너무 심하게 이제 진짜 발작을 했는데 나중에 스메르자코프의 말을 들어보면은 처음에는 연기를 한 거였고 표도를 죽이고 난 다음에는 자기도 이제 진짜 막 이렇게 붕괴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심하게 간질 발작을 해서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이제 이반이 스메자코프를 병문안하는 식의 이제 방문이었고 1번 이때는 이제 굉장히 주변적인 얘기를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핵심적인 얘기를 애둘러서 주변적으로 주고받습니다. 서로 이제 암시만 하는 거죠. 아 그래? 그러면 나도 네가 간질 발작을 연기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하지 않을까. 이때 연기는 이제 뭐뭐 하는 척하는 그 연기, 지연이 아니라 연기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하지 않을게. 그랬더니 스멜자코프도 눈을 찡긋하면서 그러면 도련님, 저도 도련님이랑 그때 정자 옆에서 나눈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에 입안이 딱 뻗쳐요. 아 이 녀석 지금 나를 이렇게 되는데 영리한 사람과 이야기하는 건 흥미있다, 재미있다라는 그 챕터를 잠깐만 떠올려 보시면은 그 스메르자코프하고 이반이 주고받는 대화가 여러분들 상기될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굉장히 은근하게 암시를 하죠. 스메르자코프가 도련님 제가 드미트리 도련님 때문에 무서워 죽겠어요. 아니 뭐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스메르자코프가 슬쩍 암시를 한 거죠. 네가 떠나주면 그리고 기회가 되면 내가 알아서 일을 처리 해버릴게 라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직접 화법으로는 절대 얘기하지 않는데 1번에서 첫 번째 만남에서 간접 화법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만남의 경우에는 이미 이제 스메자코프가 퇴원해가지고 그 마리아 꼰드라치에브나입니다. 그 여자 집에 이제 와 있는데 약혼자 자격으로 이제 살짝 이제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서 또 대화를 나누게 되고 마지막에 이제 3번째에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어두침침한 예감 그런 걸로만 갖고 있었던 내용을 이제 확실히 알게 되고 제가 줄거리 정리를 할 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사건의 전말을 다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완성된 텍스트로 제시되는 게 아니라 스메르자코프하고 이반이 대화를 나누면서 요게 이제 드러나는 그런 식입니다.
잠깐만, 그러면 어쨌거나 드미트리 형이 죽인 거네? 그러면 너는 그냥 거들기만 했어? 아니에요. 여기서 드미트리 도련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제가 죽였고요. 저는 그냥 도련님의 하수인이고, 이때 도련님은 이반입니다. 이반의 하수인이고, 다 네가 죽인 거야. 너가 주범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점점 더 이제 폭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건의 다 전말을 알게 되자 이반이 이 긴 소설을 통틀어서 딱 한 번 드미트리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그런 그 태도를 노출을 합니다. 형을 어쩌면 좋아.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는, 나는 정말로 지금까지 드미트리가 죽인 줄 알았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대목에서, 우리 형이 저렇게 정말 바보 같지만 되게 막 순진하고 말하자면 착한 형인데, 저 형이 드디어 이제 걸려들었구나. 이런 막 복잡한 그 심사들 있죠. 그 다음에 동시에 스메르자코프가 죽였다면은, 그로 하여금 아버지를 죽이라고 사주한 거는 결국에는 나였구나. 라는 식의 이제 연결고리를 이반 스스로 이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교사라든지 사주라든지 이제 이렇게 어려운 좀 단어들이 여기 이반하고 스메르자코프 관련해서는 이제 많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증거까지 이제 스메르자코프가 내게 되는데, 대화가 다 오간 다음에 스메르자코프가 양말에서 3,000루블인가를 이렇게 꺼내요. 그리고 이제 도련님한테 이렇게 줍니다. 이반한테 주거든요. 그랬더니 이반이 내가 이 돈을 가지고서 내일 공판에 나가겠다고 그랬더니 딱 스메자코프가 이제 골리는 거죠. 누가 그거 믿어주겠냐고. 이 3천이 그 아버지의 3천이라는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디서 네가 그냥 따로 뭐 예를 들자면 은행에서 찾아온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도련님은 뭐야, 그렇게 그 재판장에서 수치를 감수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으실 거다라는 식의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반은 재판할 때 공판장에 나갑니다. 어쩌면 이제 스메자코프한테 복수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또 스메자코프 자살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스메자코프를 만나고 나옵니다. 이 마지막 만남을 끝내고 나오는데요. 요게 되게 작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요거 여러분 주목을 해주시면, 스메르자코프를 만나러 가는 길에 여러분 눈이 쌓여 있습니다. 그 벌써 반년 이상이 지나가지고, 까라마조프가 시작을 할 때는 봄, 여름 이렇게 파릇파릇 이렇게 녹음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시작을 하는데, 표두루가 죽고 뭐 하고 이제 공판이 진행되고 이렇게 할 때는 막 눈이 내리고 11월인가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춥고 막 그런데 거기에 술 취한 농부가 눈밭에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반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보고 뭐 얼어 죽겠군, 뭐 나 몰라,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스메자코프를 만나러 갑니다. 만나고 나오면서 3,000루블을 들고 있는데, 지금 곧장 경찰서로 가려고 해요. 원래 마음은 경찰서로 혹은 이제 예심 판사한테로 가서 이 스메자코프를 고발하려고 이제 하는 상황인데 농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이 농부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농부를 막 보살피고, 이 농부를 근처 인간가 뭐 농간가로 막 데려다 주면서 이 사람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심지어 막 돈까지 줍니다. 이렇게 가진 정성과 노력을 다 하다 보니 어머나 시간이 1시간이나 지났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경찰서는 내일 가자 하는 아주 사소한 디테일이 하나 개입됩니다. 그래서 이 사소한 부분에서 그 이반이 계속 이제 연기를 하는 거죠. 그 스메자코프를 이제 고발해야 되는데, 근데 자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거를 그렇게 가서 이제 자수하기가 이제 싫은 거죠, 말하자면. 그러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그 명장면입니다. 거기도 11편 9장입니다, 여러분. 이반 표도로비치 형제라는 이제 큰 타이틀 안에 보면 악마 얘기가 나오는데, 집에 왔더니 악마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악마는 어쨌거나 이제 입안에 이렇게 분열된 이제 이런 자아인데, 이 악마와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에서 입안의 그 양심의 가책이 얼마나 컸는지를 또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입안이 어릴 때 썼던 텍스트라든지 거기 보면 무신론자 이야기 이런 거 되게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석사 논문에서는 되게 자세히 썼는데, 요거는 사실 연구소로 기획이 된 거라 그것까지 자세히 쓸 수가 없고, 이거를 쓰고 나서도 입안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성이 차지 않아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입안에 대해서 논문을 또 하나 썼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런 텍스트까지 자세하게 지질학적인 변동이라든지 천국의 전설이라든지 그 악마와 얘기하는 거에서도 나옵니다. 그런 텍스트까지 이제 자세히 분석을 해가지고 입안에 이제 사상을 조금 더 심도 깊게 이제 이렇게 들여다봤었고요.
맨 마지막을 보시면 악마와 이제 이렇게 만나는 장면에서 대화가 이제 끝나가려는 그 무렵인데 밖에서 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때 악마가 문 열어주라고 알료샤가 흥미로운 소식을 갖고 왔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악마가 입안에 분열된 자아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이것은 뭡니까? 입안 자신의 말인 거죠. 달리 말해서 입안은 스메르자코프 보고 안녕 하고 떠나올 때, 아, 저 녀석이 내가 떠난 다음에 뭔가 극단적인, 요즘 신문에 많이 뜨는 그 표현을 쓰자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구나라는 예감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정신이 화다닥 들었어요. 이렇게 추울 때는 개도밖에 안 내놓는데, 이것도 이제 악마의 말인데 사실은 입안의 말이었겠죠. 화다닥 해가지고 문을 열면서 야, 너 오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알료샤가 바깥에서 형 스메자코프가 목을 맸어, 야 빨리 들어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다른 국면으로 치닫게 되는데, 이 스메르자코프의 자살 이후에 이제 이반은 거의 뭐 정신이 붕괴 진짜 일보 직전에 가는데 결국 공판에는 나갑니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자살까지 해버린 스메르자코프에 대한 복수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기 공명심 때문에 내가 그래도 그 정도로 파렴치한은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갔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제 그 장면 자체는 소설적으로 굉장히 잘 형상화돼 있어서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데 갑자기 이제 이반이 정말 이제 미친 그런 사람의 얼굴을 하고서 창백하게, 하얗게 창백하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나서 손에 이렇게 3천 루블을 들고 이렇게, 그 이 돈이라고 바로 스메자코프가 아버지를 죽이고 이 돈을 훔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방청석을 향해서도 또 한마디 멋진 말을 한마디 던집니다. 다들 아버지의 죽음을 바랬으면서 정작 아버지가 죽으니까 논란 친흉을 하고 있다고, 이런 막 이렇게. 그리고 그 까라마조프가의 조시마 장로가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모든 사람들은 다 의인의 타락을 바란다고. 뭐 비슷하게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안나 까레니나에서도 비슷하게 안나가 바람을 피우자마자, 그러니까 불륜에 연루되자마자 다들 기다렸다는 듯이 진흙덩어리를 준비해가지고 막 던지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인간 정서의 어떤 보편적인 그런 대목인데, 워낙에 스토리 자체가 극적이고 그 다음에 사건 자체가 극적이기 때문에 표현 방식 또한 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반은 완전히 붕괴하게 되고, 이반이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까제리나가 참지 못하고 여기 수학적 증거가 있어요 하고 이제 또 난리를 치게 됩니다. 사실 그 수학적 증거는 막 그냥 술집 영수증에다가 드미트리가 갈겨 쓴 건데, 이반이 떠나기만 하면 내가 아버지를 죽일 거야 뭐 이렇게 그냥 술에 이렇게 술김에 쓴 건데, 보세요, 모든 게 프로그램대로 됐어요 막 이러면서 이건 수학적 증거예요 하면서 또 까제리나가 들고 일어나고, 여사여사해서 이제 결국 아시다시피 드미트리는 이제 그렇게 유죄 판결을 받게 되고, 한편 이제 이반은 거의 이제 정신분열의 극단으로 이제 가가지고, 까제리나는 세간의 이목도 생각하지 않고 이반을 데리고 와서 자기가 간호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과연 이반은 죽을까요, 살까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알료샤 마지막 부분 보면 형은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저도 석사 논문에서는 이반이 살아남아야 되는,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많이 이제 찾았습니다. 논문 같은 것도 이제 뒤져보고 이러면서 그 일례가 나중에 이반이 이 일을 회상했을 때는 뭐 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반은 이렇게 해서 정신분열을 해서 이제 그런 요즘식으로 하면 조현병이죠. 그걸로 죽지 않고, 그 러시아어로는 비엘라야 가랴치카입니다. 비엘라야 가랴치카. 그래서 뇌염인데 하얀 열병인데 그냥 뇌염인데요. 브레인 피버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영어로 뇌염이죠. 뇌열 이거고, 혹은 딜리리움 트레멘스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어려운 알코올 진전 선망증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더 어려워요, 여러분.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오락가락하는 심각한 이제 정신병에 걸린 건데, 그것도 사실 정신질환이라는 게 뇌의 그거니까 죽을 가능성이 많겠지만, 이제 우리가 워낙에 이제 입안에 대해서는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고, 끝으로 아까 제가 그 최고 신급의 법정은 인간의 이 법정이 아니라 내 안의 법정이다, 이제 이거를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바로 이반을 통해서 이제 표현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까라마조프를 우리가 재판 소설로, 법정 소설로 읽는다면 이거는 실패한 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심판할 수 없다, 결국 그거는 신이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작가의 그 생각이 잘 표현돼 있고,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죄책감, 죄의식이라는 것은 죄의 크기가 아니라 죄를 느낄 줄 아는 마음의 크기에 비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반이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를 느끼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예민하고 섬세한 도덕 감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반은 스스로를 죄인으로 생각하고 단죄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에서 이제 도스토옙스키는 이반을 위대한 죄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